러시아 합동훈련 간다더니 이게 뭡니까? 북한 특수부대 출신 김철수가 트럭에서 내렸을 때 그의 앞에 펼쳐진 건 훈련장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터였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쏟아지는 지옥 같은 곳에서 그는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그 전장에서 탈출해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감상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그때는 여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동쪽으로 한참 떨어진 곳,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 부대 훈련장에서 말이죠. 제 이름은 김철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이었고 함경북도 청진,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새벽 어시장 구경 가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7살에 군에 입대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부대는 그냥 평범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찰총국 소속 조선인민군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북한 군대라고 하면 굶주리고 약한 병사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백두의 혁명 전사여, 일어나라. 구호를 외치며 막사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때부터는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25kg짜리 군장을 메고 80km를 하루 안에 완주하는 훈련, 우리는 그걸 200리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있는 훈련이었는데 못하면 그 자리에서 제대 대상이었죠. 군장 속에는 총, 탄약, 야전삼, 며칠치 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짓눌려 피멍이 들어도 걸어야 했고 발바닥엔 물집이 터져 피가 나도 혁명전사는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며 이를 악물었죠. 철수야, 오늘 또 200리 행군이래. 제 옆에서 군장을 매던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저보다 3살 어린 24살 전우였죠. 함경북도 무산 출신으로 저처럼 국경 지역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돌격조 소속이었지만 저격 훈련도 함께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힘들어서 눈물 나오는 게 훈련이지 뭐. 형, 어차피 고생은 똑같은데 웃으면서 하는 게 낫잖아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낙천적이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18살 남동생을 책임지고 있었는데도 늘 밝게 웃었습니다. 동생이 곧 군에 입대할 나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그런 내색도 안 했죠. 우리 부대는 먹는 것도 다른 부대보다 나았습니다. 하루 세끼 쌀밥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고기 반찬도 나왔으니까요. 물론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사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인민군 부대에선 강냉이밥에 소금국 먹는다는 소문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였죠. 저는 그때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청진 수남시장 근처 판잣집에 계신 55살 어머니, 그리고 평양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3 여동생. 제가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특수부대라 월급이 조금 더 나왔거든요. 여동생이 평양의과대학에 진학하는 게 우리 가족의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 늘 이렇게 쓰셨죠. 철수야, 내가 고생해서 보낸 돈으로 동생이 공부 잘하고 있다. 어미는 괜찮으니 너만 건강해라. 김철수 동무, 박민수 동무. 그날 오후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정치지도원이 우리를 불렀어요. 부대에서 너희 둘을 추천했어. 체력, 사격, 정치사상 모두 최상급이야. 러시아 합동훈련 참가 대상자로 특별 선발됐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러시아 합동훈련이라니.
우리 부대에서도 최고 엘리트만 갈 수 있다는 그곳 말입니다. 8년간 흘린 땀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언제 출발합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초. 준비 잘하게. 이건 영광이야. 진정한 영광. 정치지도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희는 조국의 자랑이야. 러시아 동무들한테 우리 조선인민군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오게. 그날 저녁 민수와 저는 막사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러시아 가면 뭐가 좋을까요? 진짜 최신식 무기도 만져볼 수 있을까요? 글쎄, 선진 훈련 기법도 배우고. 뭐 좋겠지. 너도 이번 기회에 실력 더 쌓아서 간부 달아야지.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부대에서 인정받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을 뿐이에요. 8년 동안 악착같이 훈련받은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어머니한테 편지 써야겠어요. 아들이 러시아 가서 훈련받는다고. 어머니 얼마나 좋아하실까. 민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청진에 계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거짓말의 시작이었다는 걸. 러시아 합동훈련이 아니라 우리를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 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매미 소리 가득한 그 밤, 저와 민수는 막사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며 러시아에서의 멋진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청진 바닷가에서 보던 별들과 똑같은 별들이 훈련소 하늘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향 청진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평양에 있는 여동생도 오빠가 러시아 가서 훈련 받는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을 겁니다. 무산에 계신 민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명예로운 훈련이 아니라 죽음의 전장이라는 걸, 그리고 그 전장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우리는 그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인민군 병사였습니다. 내일 다시 200리를 뛰어야 하는 땀 흘리며 훈련하는 27과 24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발일 아침 우리는 부대 정문 앞에 도열했습니다. 선발된 전사 동무들, 러시아 동무들과의 합동훈련에서 우리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오라. 부대장의 훈시가 끝나고 우리는 군용 트럭에 올랐습니다. 100명 넘는 특수부대 출신들이었죠. 형, 떨리네요. 진짜 러시아 가는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이었어요. 외국 나가는 거. 트럭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평양역이 아니라 변두리 화물역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한 명도 없고 군인들만 가득했죠. 기차는 객차가 아니라 화물칸이었어요. 50명씩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 바닥. 일주일 정도 걸린다. 식량은 아껴 먹어. 인솔 장교의 말에 다들 놀랐습니다. 일주일이나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첫날 밤 추위에 떨며 서로 껴안고 잤어요. 나흘째부터는 씻지 못한 100명의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냉이 빵은 돌처럼 딱딱했고 화장실은 구석 구멍뿐이었죠. 여러분, 6.25 피난길이 이러셨을까요? 우리는 짐짝처럼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형, 이상하잖아요. 합동훈련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수군거렸어요. 혹시 광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벌목장? 조용히 해. 쓸데없는 생각 말고 혁명 정신 무장이나 해. 장교의 고함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끝없는 벌판, 황토색 땅, 차갑고 건조한 공기.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러시아 극동 지역 훈련소다. 한 달간 적응 훈련을 받는다. 막사는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만 깔려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러시아어 기본 회화, 작전 용어, 그리고 실전 투입을 위한 전술 훈련. 그 순간 막사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실전? 우크라이나 전선이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청진 어머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19살짜리 병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여러분은 조국과 러시아의 우위를 위해 선발된 영웅들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서방 세력을 격퇴하는 신성한 임무다. 전쟁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동훈련은요? 그건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다. 가족들은 러시아 유학생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절대로 진실을 말해선 안 된다. 어머니는 모르신다는 거였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속였습니까? 조용히 해. 이건 당의 명령이다. 거부하는 자는 반역자다. 고향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우리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잖아.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아르치 루키, 손들어, 파기니, 쏴. 러시아어 작전 용어만 주구장창 외웠어요.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알렉세이 김, 출생지는 부랴트 공화국. 김철수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러시아군이다. 부랴트 출신으로 위장한다. 만약 적에게 붙잡히면 자폭하라. 자폭이라니. 민수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총도 군복도 러시아제로 바뀌었습니다. 북한군 흔적은 모조리 지워졌죠. 내일 쿠르스크로 출발한다. 거기가 전선이다. 마지막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 우리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야지. 꼭 살아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쟁터로 가는 27과 24. 내일이면 우리는 죽음의 땅에 서 있을 겁니다. 쿠르스크에 도착한 건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여기가 전선이다. 내일부터 실전 배치된다. 러시아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건 포성이었어요.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전쟁이 진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막사의 짐을 풀자마자 선배 병사들이 다가왔어요. 러시아 병사들이었죠. 너희 북한에서 왔지? 조심해. 여긴 지옥이야. 그들의 눈빛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심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죽음이야. 소리도 없이 날아와. 드론이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북한에선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전투 투입은 사흘 후였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참으로 이동했어요. 민수와 저 그리고 같은 부대에서 온 동료들 20명. 저기 보이는 마을을 점령한다. 우크라이나군이 버티고 있어.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을까지는 1000m 정도. 그 사이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어요. 돌격.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 국군도 이렇게 벌판을 뛰어 적진으로 돌격하셨다죠? 그때 그 무서움이 이런 거였을까요?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다. 엎드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어요. 그 순간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을 덮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3미터 앞에 크레이터가 생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였어요. 형, 괜찮아요? 민수가 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흙투성이었어요. 괜찮아. 너는? 저도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소대원 중 5명이 죽었습니다. 첫 전투, 첫 5분 만에요. 제가 북한에서 함께 훈련받던 동료였습니다. 아침에 담배를 나눠 피우던 친구가 이제 없었어요. 여러분, 6.25 때도 이러셨나요? 아침에 같이 밥 먹던 전우가 점심 때는 없는 그런 전쟁 말입니다. 계속 전진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료들 시신을 그냥 두고 우리는 다시 뛰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런 겁니다. 친구가 죽어도 멈출 수 없어요. 그냥 앞으로 뛰어야 합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땐 10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20명 중 10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철수한 뒤였습니다. 우리는 빈 건물만 차지했죠. 이게 전쟁이야? 이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폐가에서 잤습니다.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귀에선 계속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아침에 웃던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 저 무서워요. 민수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정말 무서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27살 남자가 8년차 특수부대 병사가 무섭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진짜 무서웠으니까요. 이튿날부터 드론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은 정말 무서웠어요. 윙하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며 우리를 감시했어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리듯이요. 낮에도 밤에도요. 저기 드론, 누군가 외치면 우리는 무조건 숨어야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나무 아래로, 아무데나요. 드론에 붙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몇 분 뒤면 포탄이 날아왔거든요. 어느 날 오후 우리 소대장이 드론에 당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장교였어요. 러시아에서 오래 싸운 분이었죠. 야, 담배 좀. 소대장이 제게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작은 물체가 떨어졌어요. 드론이 던진 수류탄이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저는 뒤로 날아가 떨어졌어요. 귀에선 삐 소리만 났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보니 소대장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있었는데 더 이상 소대장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건물 안으로요. 저는 그냥 끌려갔습니다. 정신이 없었거든요. 형? 정신 차려요. 형? 민수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소대장님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살아야 해요, 형. 살아야 한다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4살 청년이 늘 웃던 그 친구가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소대장님도 가셨어요. 아침에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내일은 제 차례일지도 몰라요. 아니, 오늘 밤일 수도 있죠. 북한으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탈영병은 총살이에요. 가족들도 위험해지고요. 러시아에 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가짜 신분증을 가진 유령이니까요. 죽으면 무연고로 묻히는 겁니다. 청진 어머니는 평생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럼 어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적군에게 항복하는 거죠. 하지만 명령은 명확했어요. 생포되면 자폭하라. 막사구석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청진에 계신 어머니, 평양의 여동생,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형, 뭐 생각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살아야 한다는 생각. 맞아요. 일단 살아야죠. 살아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어요. 탈출이라는 씨앗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대는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어요. 절반이 죽거나 다친 겁니다. 그날 밤 민수와 저는 참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없었어요. 형, 청진 어머니는 지금쯤 뭐 하고 계실까요? 장사하시겠지. 수남시장에서. 내가 러시아에서 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제 어머니도요. 무산에서. 아들이 훈련받는다고 자랑하시겠죠. 멀리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말이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쿠르스크 전선에 있었어요. 그날은 특히 추웠습니다. 영하 10도는 됐을 거예요. 우리 소대는 전방 참호에 배치됐습니다. 20명이었던 소대는 이제 12명만 남았어요. 오늘은 방어만 한다. 공격 명령 떨어지기 전까진 참호에서 나가지 마. 새로 부임한 소대장이 말했습니다. 전임 소대장은 드론에 당했으니까요. 이 사람도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민수와 저는 참호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밤새 보초를 서서 피곤했거든요. 윙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드론이었어요. 엎드려.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참호 바닥에 바짝 붙었죠. 드론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윙윙윙. 마치 모기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기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드론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전쟁터에선 저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죽음입니다. 움직이지 마. 절대 움직이지 마. 소대장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적이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드론이 우리 참호 위를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살짝 봤어요. 검은색 작은 물체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었죠. 우릴 찾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제발. 옆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청진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때였습니다. 드론이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포탄이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호에서 10m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흙먼지가 날렸지만 우린 무사했습니다. 됐다. 놓쳤어. 누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렀어요. 드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 날았어요. 우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흩어져. 빨리. 소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참호를 빠져나와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던 참호였습니다. 저는 나라가 떨어졌어요. 귀에서 삐소리만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참호가 무너져 있었어요. 만약 거기 그대로 있었다면. 형? 형?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게 들렸어요. 귀가 먹먹했거든요. 나, 괜찮아. 일어서려는데 왼쪽 어깨가 아팠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묻어났어요.
파편에 맞은 겁니다. 형, 다쳤어요.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깊지 않아. 하지만 피는 계속 났습니다. 군복이 젖어들었어요. 위생병? 위생병?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위생병도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드론이 아직 날고 있으니까요. 소대장이 기어왔습니다. 제 어깨를 봤어요. 야전병원 가야겠어. 민수, 내가 데려가. 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린 허리를 굽히고 뛰었어요. 드론을 피해서요. 500m쯤 떨어진 곳에 야전병원이 있었습니다. 천막 몇 개와 간이 침대뿐이었죠. 러시아군 의무병이 절 봤어요. 앉아. 옷 벗어. 의무병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친절을 기대하는 게 이상한 거겠죠. 파편을 빼냈습니다. 마취도 없이요.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다 됐어. 이틀 쉬었다가 복귀해. 의무병이 붕대를 감아주며 말했습니다. 이틀이요? 고작 이틀? 형, 괜찮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살았어. 천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상병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신음하고 있었죠. 구석에 시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형체가 보였어요. 19, 29, 세다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 6.25 때 야전병원도 이러셨나요? 살릴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런 전쟁터 말입니다. 저기 누워있는 사람들 다 북한 사람이에요? 민수가 작게 물었습니다. 반은 그럴 거야. 반은 러시아 사람이고 우리 왜 여기서 죽어야 해요? 우리 전쟁도 아닌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말이었습니다. 물 좀. 20살쯤 돼 보이는 병사였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붕대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민수가 물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병사가 마셨어요. 하지만 물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고마워. 동무. 병사가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완성되지 못했어요. 숨이 멎었거든요. 아저씨, 의무병 아저씨. 민수가 외쳤습니다. 의무병이 왔어요. 병사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어. 끌고 나가. 그게 끝이었습니다. 20살 청년의 죽음이요. 이름도 모릅니다. 고향이 어딘지도요. 북한 어딘가에 계실 부모님은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평생 모르실 겁니다. 그냥 천막 밖 시신 더미에 추가될 뿐이에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형, 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뭐냐고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7살 남자가 8년차 군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저는 천막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아팠지만 잠이 안 왔어요. 형, 우리 도망갈 수 없을까요? 민수가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게 너무 많았어요. 죽어가는 동료들, 시신 더미, 드론의 공포. 북한은 못 가요. 러시아도 못 가고. 그럼 우크라이나밖에 없잖아요.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생포되면 자폭하라고 했잖아. 우릴 죽이려 할 거야. 그럼 죽이기 전에 항복하는 거예요. 손 들고 무기 버리고 만약 실패하면 실패해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나아요. 최소한 시도는 해보는 거잖아요. 민수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청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남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모습, 평양 여동생이 간호사복 입은 모습, 저는 그들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이틀 뒤 저는 다시 전선으로 복귀했습니다. 어깨는 아직 아팠지만 싸울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부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탈영병 나왔대. 북한 사람 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잡혔어? 응, 러시아군이 잡았어. 총살당했대. 민수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걸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감시가 심해졌어. 그날 밤부터 북한 병사들끼리 감시가 붙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여기 남으면 죽습니다. 탈출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감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북한 병사끼리도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탈영을 시도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민수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밤마다 보초를 설 때 우린 둘만의 암호로 대화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일상 대화로 들리지만 우린 알아듣는 말로요. 형, 고향 음식 중에 뭐가 제일 그리워요? 냉면이지. 청진 냉면. 여름에 먹던 거. 저는 두부밥이요. 무산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뜻은 달랐어요. 언제 시도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였죠.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전선에선 매일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군과 우리 사이엔 100m에서 500m 정도의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건너가야 했죠. 여러분, 6.25 때 우리 국군이 후퇴하실 때도 이런 공터를 뛰어넘으셨나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사이를요. 낮엔 불가능했어요. 드론이 하늘을 감시하고 저격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이어야 했습니다. 형, 보름달 지나고 나서 해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왜? 금음달이면 어두워요. 드론도 야간엔 잘 안 보이잖아요.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달이 없는 밤, 구름 낀 날이 최적이었어요. 무기는 어떻게 해? 버려야죠. 손 들고 가야 우크라이나군이 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쏘면? 그럼 죽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남아도 죽잖아요. 민수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24살 청년이 죽음을 각오한 얼굴이었어요. 이틀 뒤 기회가 왔습니다. 소대장이 우리 둘에게 야간 정찰 임무를 줬어요. 전방 200m 지점까지 가서 적의 움직임을 살피라는 거였죠. 둘이서 가. 무전기 가져가고 1시간 후에 복귀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둘이서 밤에 전방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달빛도 별빛도 없었죠. 준비됐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우린 총을 메고 참호를 나섰습니다. 동료들이 우릴 배웅했어요. 조심해. 살아서 와. 응,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린 돌아오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참호에서 100m쯤 나갔을 때 민수가 멈췄습니다. 형, 여기서 해요. 우린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탄창도 빼고 수류탄도 놓았어요. 무전기도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돌아가면 총살이야. 무서워요, 형. 나도 무서워. 우린 서로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빛이 보였어요. 청진 어머니께 제가 살아계시다고 전해드릴게요. 나중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산 어머니께도 내가 전해드릴게. 민수는 용감했다고. 우린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100m, 200m, 우크라이나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났습니다. 따따따. 우리 뒤에서요. 누구야? 거기. 북한 보초병이 우릴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총을 버린 걸 본 거예요. 뛰어. 저는 민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날아왔어요. 휙휙휙.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탈영병이다. 쏴.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많은 총소리가 났어요. 우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앞이 안 보였지만 그냥 뛰었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손들어, 손들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말로요. 러시아어로 배운 몇 안 되는 말이었죠.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대낮처럼 밝아졌어요. 우린 두 손을 들었습니다. 높이요.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쏘지 마, 쏘지 마. 민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도 같이 외쳤어요. 우크라이나군 참호에서 총구들이 우릴 겨눴습니다. 레이저 조준경의 붉은 점이 제 가슴을 향했어요. 무릎 꿇어, 엎드려. 우크라이나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영어였어요. 우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죠. 손은 머리 뒤에 깍지를 꼈어요.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몸을 수색했어요. 무기가 없는 걸 확인했죠. 북한? 북한 군인?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예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우리 손을 묶었습니다. 일어나. 우린 일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우릴 에워쌌어요. 뒤에서 북한군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참호까지는 못 미쳤어요. 우린 이미 건너온 거였죠. 그 순간이 어땠냐고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우릴 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최소한 우린 시도했어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고요. 병사들이 우릴 끌고 갔습니다. 참호 안쪽으로요. 더 깊은 곳에 지휘소가 있었어요. 한 장교가 우릴 봤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너희 뭐야? 정말 북한 군인? 영어로 물었습니다. 예. 우리 북한 군인 탈출했어요. 제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장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전기를 들더니 누군가에게 보고했습니다. 북한 군인 둘 생포했다. 자진 항복이다. 민수가 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린 해냈어요. 정말 해낸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몰라요. 우크라이나가 우릴 어떻게 할지 몰랐으니까요.
물 좀 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병사가 물통을 줬어요. 우린 물을 마셨습니다. 며칠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이었어요. 장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 왜 탈출했어?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전쟁 아니에요. 살고 싶어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후방으로 보낼 거야. 거기서 신문 받을 거고. 무섭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최소한 여긴 전선이 아니었으니까요. 드론도 없고 폭탄도 안 떨어지고요. 트럭이 왔습니다. 우릴 실었어요. 떠나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군 참호에서 조명탄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우릴 찾는 거였죠. 하지만 우린 이미 떠났습니다. 그 지옥에서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렸어요. 민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형, 우리 잘한 거죠? 응, 잘했어, 살았잖아. 한국 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트럭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죽음의 전선에 있지 않다는 것.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겪으신 분단의 아픔과 이산 가족의 슬픔을 저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그 심정 말입니다. 트럭은 1시간쯤 달렸습니다. 후방의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이었죠.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릴 작은 방에 가뒀어요. 침대 2개와 화장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일 신문한다. 문이 잠겼습니다. 민수와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탄도 안 떨어지고 드론도 없고요. 형, 우리 진짜 해냈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응, 우리 살았어. 그날 밤 저는 태어나서 가장 깊이 잤습니다. 전선에선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항상 긴장했거든요.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통역이었습니다. 앉아라. 우린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교가 노트북을 켰어요. 녹음하려는 거였죠. 이름 김철수입니다. 박민수입니다. 나이 27입니다. 24입니다. 출신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부대, 계급, 파병 시기, 전투 경험 모든 걸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탈출했나? 장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살고 싶었습니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에요. 우린 속아서 왔어요. 러시아 훈련 간다고 했는데 전쟁터로 끌려온 겁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가고 싶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국이요? 네, 가고 싶습니다. 민수도 같이 대답했어요. 한국 정부에 연락할 거다. 시간 걸릴 거야. 기다려. 신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린 그 작은 방에서 지냈어요. 하루 3끼 밥이 나왔습니다. 빵, 수프, 고기도 있었죠. 전선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진짜 한국말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산 가족 상봉 때 남북이 만나면 그렇게 우신다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두 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확인하러 왔어요. 국정원 직원은 우리에게 많은 걸 물었습니다. 북한 생활, 파병 과정, 전투 경험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자세하게 물었어요. 진짜 북한 군인 맞습니다. 신원 확인됐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갈 수 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보내드릴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려요.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협의해야 하고 이동 경로도 정해야 하니까요.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정도? 한 달이요. 길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전선에서 한 달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두 분 용감한 선택하셨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살아있다고 전해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안 돼요. 북한에 연락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지실 수 있어요. 탈북자 가족이라고.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에게 알릴 수 없다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평생 그리워하시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그 아픔을요. 저희도 그런 겁니다. 대신 한국 오시면 영상 메시지라도 남겨두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정말 지났습니다. 우린 폴란드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 타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늘을 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10시간을 날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형, 저게 다 바다예요? 그런가 봐. 세상이 정말 크네요. 그러게. 북한에선 세상이 작았어요. 우리만 있고 정만 있었죠. 하지만 진짜 세상은 컸습니다. 바다도 넓고 나라도 많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릴 때 다리가 떨렸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자유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 흘려 지켜낸 이 땅에 제가 서 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자유롭게 걷고 웃고 전화하고 있었죠. 형, 여기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전쟁이 없으니까. 국정원 직원이 우릴 차에 태웠어요. 하나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받는 곳이라고요. 차 안에서 서울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간판들,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았어요. 형, 여기가 진짜 같은 나라 맞아요? 북한이랑? 글쎄 같은 민족이긴 한데 너무 달랐습니다. 모든 게요.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한반도인데 한쪽은 이렇게 밝고 한쪽은 그렇게 어둡다니. 분단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우릴 맞이한 건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가 여러분 집이에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방이 주어졌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난방, 화장실도 있었어요. 형, 여기서 살아도 돼요? 응. 우리 집이래. 민수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 기뻐서요. 살았잖아요. 우리 진짜 살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7회를 북한에서 몇 달을 지옥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멀리서요. 청진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동생도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제가 탈북했다는 걸 알면 위험해지니까요.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자유로운 곳에 있어요. 창밖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들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민수가 옆에 왔습니다. 형, 우리 잘 살아야 해요. 어머니들 위해서라도. 그래. 잘 살자. 여기서. 우린 악수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했던 그 악수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죽음을 앞둔 악수가 아니라 삶을 시작하는 악수였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이 나라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드론 소리도 포성도 없는 밤이었어요. 자유는 이런 거였구나. 그냥 평범하게 자고 일어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를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얻은 거니까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법.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시는 것들이 저희에겐 모두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죠. 이 카드로 돈을 뽑을 수 있어요? 네. ATM 기계에 넣으면 돼요. 신기하네요. 북한에선 돈은 직접 받아야 하는데 민수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세계 어디든 검색할 수 있다니요. 처음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사상자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형, 우리 부대 얘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긴 모든 게 공개되는구나.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석 달 후, 우린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지원해줬어요.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형, 이게 우리 집이에요? 민수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응, 우리 집이래. 방 2개, 화장실, 부엌. 작았지만 우리에겐 궁전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아이들이 놀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평화롭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전쟁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대가 6.25 겪으시고 피 흘려 지켜내신 이 평화 말이야. 우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북한 말투가 남아 있었고 한국 사회를 잘 몰랐으니까요. 민수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이었어요. 힘들어요, 형. 하루 8시간 일하는데 전선보단 낫잖아. 거긴 하루 24시간 긴장했어. 그건 맞아요.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죠. 철수 씨, 한국 생활 적응 잘 돼요? 네, 감사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린 다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밤이면 민수와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형, 요즘도 꿈꿔요? 쿠르스크 꿈. 응, 가끔. 너는? 저도요. 드론 소리 들리고 폭발하고 우린 둘 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전쟁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졌어요.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고 친구도 생겼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철수 씨, 손재주 좋네요. 요리사 해봐요. 제가요? 응.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공장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성실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형, 월급 올랐어요. 진짜?
축하해.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서 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잘 살면 언젠가 통일되면 어머니께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잘 살았다고. 민수의 눈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통일을 바라시죠?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고 싶으시죠? 저희도 그래요. 매일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철수 씨, 민수 씨, 강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강연이요? 네. 새로 온 탈북자들한테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해볼게요.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갔을 때 50명쯤 되는 탈북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얼굴이었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여기 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한국이 낯설었고 말도 달라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북에 두고 왔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북에 두고 왔으니까요.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매일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연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내볼게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북한 음식을 파는 곳이었어요. 냉면, 두부밥, 감자밥 고향 음식들이었죠.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왔습니다. 처음엔 적었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사장님, 냉면 정말 맛있어요. 진짜 북한 맛이에요? 네, 제 고향 청진 냉면이에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통일되면 청진 가서 먹어봐야겠네요. 꼭 그러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같은 탈북자였어요. 무산 출신의 착한 여자였죠. 형, 축의금 받아요. 야, 내가 왜 축의금을 받아? 내가 줘야지. 형은 제 가족이잖아요. 쿠르스크에서 함께 살아남은 결혼식장에서 민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형,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살아서. 그래. 우리 해냈어. 그날 밤 저는 식당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청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뭐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수남시장에서 장사하실까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저 철수예요. 제가 남한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해서 여기 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식당도 하고 친구들도 생기고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언젠가 꼭 만나러 갈게요. 통일되면요. 사랑해요, 어머니.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전해질 날을 기다리며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전쟁터를 거쳐 여기 자유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죽을 뻔도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자유가 뭐냐고요? 저한텐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드론 걱정 안 하는 것,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화와 자유를 저는 목숨 걸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려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제 어머니처럼, 민수 어머니처럼 가족과 헤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언젠가 통일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요. 감사합니다.